자, 자, 1번. 1번. 일단 뭐 작년 컷이 나 지금 별로 의미 없고. 자, 1번 볼게. 그린 가는 1850년에서 2019년 동안 전 지구와 아시아의 기온 편차를 나타냈다. 나는 가의 A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냈는데 기준값은 뭐 저때래.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언제가 높냐 이거야. 1년 중에 봤을 때 1년으로 따지고 봤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게 겨울이야. 얘가 일반적으로 겨울에 높게 나타난다. 그럼 왜 겨울이 다른 계절보다 높냐? 이때는 광합성량이 적어. 태양이 비추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적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두 번째, 이때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화석 연료 사용량이 많아. 화석 연료를 다른 계절에 비해서 많이 써.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 그래서 문제 중에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도 있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어.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가. 근데 다른 하나는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파란색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 많을 때 이때가 7월이래. 그럼 파란색은 뭐야? 남반구란 얘기야? 아니지. 7월이 아니라 1월이래. 1월. 그럼 파란색은 남반구란 얘기. 왜? 북반구는 1월이 겨울이잖아. 근데 남반구는 1월이 여름이지. 그래서 남반구에는 막 남반구는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북반구가 되니까 얘는 남반구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도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때를 보면 2015년이 시작할 때니까 언제야? 겨울이지. 겨울. 이때가 더 많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남극 보면 살짝 남극은 얘가 많을 때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어. 남반구에서 그렇다 이거야.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럼 첫 번째. 자, 가 기간 동안 기온의 평균 상승률은 아시아가 지금 이거고 지구가 이거니까 아시아가 지구보다 크다. 맞지? 아시아가 지구보다 크다. 니은 나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교차는 누가 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심하냐 이거잖아. 하와이가 훨씬 심하지. 하와이가 남극보다 크다 이거고. 디귿 A 기간 동안 전 지구의 기온과 CO2 농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 말은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나오면 거의 이렇게 그래프 읽는 거야. 거의 그래프 읽는데 자, 지구 온난화 나왔을 때 그래프를 읽는 형태의 문제가 나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일단 온실기체, 지구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체. 보통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이 주로 나올 거야. 얘가 이제 온실기체를 중어지게 될 거고 혹은 지구 온난화 문제가 나왔는데 빙하 얘기 나와. 만약에 빙하 얘기 나오잖아? 그럼 빙하가 녹았으면 온도가 높았다 이건 당연히 알 거니까. 그럼 빙하 가지고 얘기했을 때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빙하는 다른 것들에 비해 반사율이 크다는 거. 반사율이 크다는 걸 얘기한다. 빙하 면적이 넓으면 반사율이 크다고. 빙하 면적이 좁으면 반사율이 작다고. 그럼 반사율이 크면 흡수하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지구 온도가 낮아질 거야.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거라고. 그래서 뭐 1번은 기억 니은 디귿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지. 자, 2번.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고 기억은 화산섬이래. 자, 일단 플룸. 플룸이라는 게 뭐였어? 플룸. 플룸이라고 하는 건 뭐를 플룸이라고 한다 했었냐면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 밀도차로 인해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로 인해 형성되는 물질 혹은 에너지, 에너지의 흐름 이런 걸 플룸이라고 한다 그랬었지.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로 인해서 형성되는 물질 혹은 에너지의 흐름 이걸 플룸이라고 한다 그랬어. 플룸. 자, 그랬을 때 자, 요렇게 판이 섭입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고 치자. 섭입이 일어나서 근데 여기는 대륙판이 아니라 대륙판 해양판 뭐 해양판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
그러면 섭입이 일어나니까 섭입이 일어난 요 지점을 뭐라고 한다? 해구라고 하지. 여기를 해구라고 부를 거야. 근데 이 해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온도도 낮고 압력도 높을 거야. 주위보다 온도도 낮고 압력도 높다. 근데 이렇게 온도가 낮다는 표현 대신에 못 알아듣겠을 때 이거를 이제 뭐라고 쓰냐면 이거는 지각 연류량이 땅이 가지고 있는 열의 양, 지각 연류량이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럼 지각 연류량은 나이가 어린 땅은 높고 나이가 많은 땅은 적다. 지각 연류량 그래. 자 그리고 여기 얘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요 지역 여기를 이제 섭입대라고 하지. 여기를 전체적으로 섭입대 내지는 베니오프대라고 부르지. 내지는 여기를 베니오프대라고 불러. 베니오프대. 섭입대 내지는 베니오프대. 근데 이 섭입대 주변에 등온선 분포를 보면 등온선 분포가 어떻게 나오냐? 섭입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어. 이렇게 부르죠. 이 100도씨. 100도씨. 자, 여기 이렇게 해서 200도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섭입대는 보면 동일 깊이에 대해서 주변 지역과 비교해 봐봐. 주변 지역과 비교하면 섭입대는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높니 낮니? 낮지 지금.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으니까 무겁겠네. 무거우니까 밑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밑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지점 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가지. 어느 일정 지점 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가. 거기가 어디였냐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가 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얘가 섭입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던 차가운 물질들이 여기 축적되는 거지. 이렇게 쌓이잖아. 차가운 물질이 여기 쌓이기 시작한다고. 그럼 얘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 무겁네. 무거우니까 밑으로 뚝 떨어지겠네. 무거워서 밑으로 떨어져서 형성되는 이런 흐름, 이걸 뭐라고 한다? 차가운 플룸이라고 한다. 이렇게 형성되는 물질의 흐름을 차가운 플룸이라고 한다고. 차가운 플룸. 그럼 차가운 플룸이 계속 들어간다 그랬잖아. 계속 들어가다가 어디까지 가냐? 여기 이제 외핵을 만나게 되는 거지. 외핵. 외핵을 만나게 되면 차가운 플룸이 쭉 내려오다가 외핵을 만났어. 그럼 외핵은 지구 내부니까 온도가 높을 거야. 온도가 높을 거야. 근데 온도가 높은 지역에 차가운 게 들어왔잖아. 그럼 요 지역은 온도 변화가 생기겠지. 근데 이걸 이제 온도 변화가 생긴다고 표현하지 않고 보통 이런 걸 온도 교란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온도 교란이 나타난다. 근데 자연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연은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평형이 유지되려면 이 지역이 지금 온도가 낮아지는 일이 벌어졌잖아. 그러면 외핵 내부의 어딘가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는 지역이 나타나야겠네. 평상시보다. 그래서 어느 일부 지역이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아졌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 하부 멘틀이 가열되기 시작해. 하부 멘틀이 가열되니까 얘가 가열되면 가벼우니까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겠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 물질의 흐름,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뜨거운 플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물질의 흐름을 뜨거운 플룸이라고 한다. 그럼 이 뜨거운 플룸이 올라가는 어딘가 지점이 온도가 높으니까 이 지점을 열점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순간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뜨거운 플룸은 마그마가 아니다. 녹은 것도 아니야. 하부 멘틀 물질이 가열돼서 가벼워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얘가 녹으면 마그마는 맞아. 근데 올라가서 나중에 녹는다 위쪽에서. 여기서 녹는 거 아니다. 이 밑에 녹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올라오는 건 하부 멘틀 물질이 올라오는 거지 외핵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구 내부에 이렇게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이 있는가를 뭘로 확인했냐면 얘네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지진파의 속도였지. 지진파의 속도 편차. 일반적으로 편차값이 플러스면 증가했음을 의미하고 마이너스면 감소했음을 의미하잖아.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온도에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기 때문에 차가운 플룸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플러스 값을 가질 거고 뜨거운 플룸이 있는 지점엔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다. 이거 가지고 얘네들 추정하겠다 이거라고. 이게 플룸 구조론이었어. 플룸 구조론. 그러면 B는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잖아.
A는 차가운 플룸의 하강을 얘기한다 이거야. 그럼 기억. A는 서비판 해양판의 해변판에 의해 형성된다. 맞지? 니은 B는 태평양의 여러 화산을 형성한다. 하와이 쪽 얘기하는 거니까. 디귿 기역을 형성한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열점은 얘는 항상 어디 있냐면 얘는 연약권 아래에 위치해 있지. 연약권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판 구조론 관점에서 보면 판 구조론은 연약권이 돌아서 위에 판이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연약권 아래에 있는 열점을 움직일 일이 없지. 판 구조론 관점에서 보면. 자, 플룸 구조론 관점에서 보면 플룸 구조론은 뜨거운 물질의 상승과 하강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플룸의 상승과 하강만 있지 수평 방향의 움직임 없다. 그럼 역시 열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열점은 항상 고정돼 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라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된다 이거라고. 기억 니은. 자, 3번. 3번. 3번은 그린 가하나는 각각 어떤 은하를 가시광선과 전파로 봤잖아. 가시광선과 전파로 봤으니까 얘 뭐가 된다? 전파 은하가 된다. 그래서 전파 은하는 항상 구조를 얘기하게 되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가 핵이지. 요 핵에서는 주로 가시광선이 나온다 이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인 거지 핵이. 이게 지금 가시광선으로 본 거잖아. 가시광선으로.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 여기서 물질이 분출되는 허옇게 나타나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허옇게 나타나는 지점. 여기서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 여기서는 주로 X선이 많이 나왔다.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Z라고 불렀고 여기서는 물질이 분출된다 이거야. 근데 전파 은하에서 모든 은하들은 회전을 하니까 전파 은하에서는 Z하고 회전축이 나란한 상태지. 전파 은하에서는 Z와 회전축이 나란한 상태가 된다 이거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얘를 뭐라고 불리냐면 얘는 로브라고 불렀지. 로브에서는 주로 전파가 나온다 했었지. 로브에서는 주로 전파가 나타나게 된다. 전파가 나타난다. 그래서 전파로 봤을 때 로브가 잘 보이는 것이다 이거라고. 그래서 기억 나선파를 가지고 있다. 얘는 지금 특이은하잖아. 특이은하. 그러면 특이은하 중에서 나선파를 가지고 있는 건 전파은하가 아니라 얘는 누가 된다? 세이퍼트. 세이퍼트 은하가 나선파를 갖고 있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세이퍼트가 된다고. 니은 대부분의 별은 분광형이 A0 백색이잖아. 만도. 흰색 얘보다 온도가 낮겠지. 왜? 전파니까. 전파가 주로 나온다는 얘기는 파장이 긴 빛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파장이 긴 빛이 나오면 온도가 낮다고. 자, 기억은 암흑물질이 분출되는 게 눈으로 보이니?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암흑물질이 뭔지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분출되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보인다는 건. 그래서 니은이 된다 이거라고. 니은. 자, 4번. 4번은 지구과학에서 반드시 실험 문제가 하나가 나와. 무조건 실험 문제 하나씩 나오는데 퇴적암의 형성 과정이래. 자, 볼게.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된다 이거라고.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을 고화작용 내지는 속성작용이라고 하지. 고화작용 내지는 속성작용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고화작용과 속성작용이 두 가지 작용이 있었잖아. 첫 번째 다지는 작용과 두 번째 굳히는 작용이 있었어. 다지는 작용과 굳히는 작용이 있었어. 다지는 작용은 다른 말로 압축이라고 불렀었고 굳히는 건 다른 말로 교결이라고 부르지. 교결. 근데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뭐였냐면 둘 다 공극은 감소했고 밀도는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지. 이건 지금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어. 공통적으로. 그리고 다지는 작용에서 추가적으로 벌어지는 건 퇴적물의 부피 감소.
퇴적물의 부피가 준다. 그리고 퇴적물 사이를 붙여주기 위해서 교결물질이 들어가는데 교결물질에 해당하는 게 SiO2나 CaCO3. 얘네가 끈적끈적한 물질이 됐었지.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됐었다 이거라고. 자, 그래서 볼게. 자,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중 기억을 설명하는 건데 입자의 크기 2mm 정도인 퇴적물 250ml가 담긴 원통에 물 250ml를 넣었대. 자, 물의 높이가 퇴적물의 높이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추출했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퇴적물이 250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물을 갖다 부으면 물도 250이니까 500이 돼서 써야 된다고. 500이 돼서 써야 된다고. 근데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퇴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 공극이 있으니까 위에 집어넣은 물이 빨려 들어갔을 거라고.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한 요 정도가 남았대. 물이. 퇴적물이 이만큼 넘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을 뭐 했다? 덜어내겠다고. 지금 이걸 추출하겠다고. 덜어냈다고. 근데 이 덜어낸 양이 얼마야? 100이야. 덜어낸 양이 100이야. 그러면 퇴적물 사이에 들어간 양이 얼마야? 150이 들어갔네. 그러면 공극의 부피가 얼마란 얘기야? 150이란 얘기야. 이 퇴적물의 처음에 공극의 부피는 150이었었다고. 150. 150이었었다 이거야. 자, 그런데 다 그림과 같이 원형판 한 개를 올렸대. 얘를 하나 올렸잖아. 그럼 뭐 한 거야? 압축 누른 거잖아. 그럼 이게 뭐야? 다지는 작용이네. 압축이니까. 근데 어쨌든 압축해서 눌렀어. 그러면 물이 또 빠져나오겠네. 그치? 물이 빠져나올 거야. 처음에 그래서 얼마 빠져나왔대? 27.5가 빠져나왔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이 과정을 반복한대지. 하나 더 올렸더니 8이 빠져나왔대. 하나 더 올렸더니 6.5래. 그럼 빠져나온 이게 뭔데? 공극이 줄어든 부피지. 공극이 감소한 부피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공극이 많이 줄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극이 줄어드는 비율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전체 암석의 부피에 대해서 아래로 갈수록 압력이 증가하는 거라고 친다면 처음에는 암석의 부피에 대한 공극의 부피라고 쓴다면 이렇게 처음에는 확 줄었는데 점점 적게 준다 이거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잖아. 이 그래프가 어디 있어? 수특에 있지. 이 그래프가 수특에 있다고. 수특에. 그러니까 이 수능 문제를 응용해서 얘기한 게 수특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수특 수완이 중요해. 그래서 수특 수완이 중요해. 문제가 막 엄청나게 좋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출제됐던 문제들을 많이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수특 수완은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어야 숙지해야 된다. 정확하게. 매번 계속 얘기하지만 특히나 올해는 그게 더 심할 거다. 특히나 올해는. 지금 갑자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뉴스 나오거든. 갑자기 뜬금없이 인터넷 기사에 뭐 나왔냐면 고3 학생 중에 고3 때 암 판정을 받은 애가 있어. 근데 걔가 EBS 강의만 보고 수능을 잘 봤다. 이런 뉴스가 갑자기 나와. 이유 없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다. 갑자기. 그러니까 EBS만 봐도 충분히 수능 다 맞을 수 있다. 이거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강조하면 구평이 어차피 출제를 했지만 수능은 이제 곧 출제를 하러 들어갈 건데 2, 3주 안에 들어갈 건데 이건 계속 압박하는 거야. EBS만 가지고 수능 풀 수 있게 만들라고 압박하는 거라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야. 아니 뜬금없이 지금 시에 그걸 왜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오면 수능이 끝나고 나왔어야지.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쟤 진짜 열심히 했나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냥 수능 얼마 안 남겨놓고 갑자기 EBS만 보고 나서 아팠지만 근데 인터뷰 내용이 이런 거야. 걔가 아파서 제주도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으면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EBS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서 자기는 EBS 강의를 적극 활용해서 잘 됐고 EBS 모 선생님이 본인한테 본인의 사연을 수업 시간에 읽어줘서 자기는 큰 힘을 얻었다. 자꾸 이런 식이야. 미화시키는 이런 얘기들. 올해 다시 한번 EBS 많이 풀어봐라. 모든 과목.
모든 과목 EBS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풀어야 된다 그래. 자, 아무튼 그럼 볼게. 기억. 다지는 작용 기억. 맞지? 자, 니은. 가장 나에서 원통 속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이거 아니지? 왜 150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122.5지? 122.5. 왜 100은 이미 빼냈잖아. 이미 100은 덜어냈잖아. 그럼 원통 속에 물 얼마밖에 없어? 150밖에 안 남아 있었잖아. 그치? 거기서 27.5가 빠지면 122.5지. 자, 디귿. 원형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단위 부피당 퇴적물 입자의 개수 이거 줄여서 뭐라 그래? 줄여서 밀도라고 하잖아. 밀도. 밀도는 증가한다. 맞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된다 이거로. 기억 디귿. 자, 5번. 자, 표는 주기혈성 A와 B의 질량,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의 궤도 반지름, 생명 가능지대 폭을 나타냈다. 자, 생명 가능지대는 죄다 누가 결정했다? 중심별의 광도가 결정했다. 즉 중심별의 광도와 생명 가능지대 폭은 비례했고 중심별의 광도와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 역시 비례하는 관계를 가졌다 이거야. 그러면 A가 B보다 지금 질량이 크네. 근데 뭐래? 주계열성이래. 항상 문제에서 주계열성이란 말이 나오면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 세트로 간다. 다 같이 크거나 다 같이 작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A가 B보다 질량이 크니까 광도, 표면 온도, 반지름 다 클 거야. A가 B보다 저게 다 크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 행성의 궤도 반지름 생명 가능지대 폭이야. 생명 가능지대 폭 누가 커? 당연히 얘가 크겠지. 당연히 클 거야. 그런데 A와 B의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해 되잖아. 그럼 생명 가능지대까지 거리도 얘가 멀겠네. 그럼 궤도 반지름 얘도 더 기억이 니은보다 크겠네. 기억이 니은보다 큰 상황이 될 거다 이거지. 그럼 기억. 광도는 A가 B보다 크고 기억은 니은보다 크고 디귿은 리을보다 크다 이거라고. 굉장히 단순한 문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6번. 6번. 그림은 해양판이 섭입되는 모습을 나타냈고 A, B, C는 각각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과 분출되는 지역 중 하나다 이랬어. 자, 마그마의 생성을 보자고. 마그마 생성 보면 자,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깊이라고 했을 때 지구 내부 온도 변화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치가 이걸 이제 지온 곡선이라고 하지. 지온 곡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물을 포함한 화강암 용융 곡선이 이렇게 나오지. 얘가 물을 포함한 화강암 용융 곡선이 되는 거지. 물을 포함한 화강암 용융 곡선이 이렇게 된다. 두 번째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은 이렇게 되지.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은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거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요 선을 오른쪽으로 당기는 경우 즉 온도 상승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잖아. 온도 상승. 그럼 온도 상승에서 마그마 생기면 누가 녹아? 화강암이 녹잖아. 즉 밝은 색돌이 녹는다고. 그러니까 온도 상승으로 생기는 마그마는 다 SiO2 함량이 많다고. 그래서 화강암질이나 내지는 유문암질이 생기는 거지. 화강암질 혹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이거야. 화강암질 마그마는 어디 생겨? 충돌형 경계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충돌형 경계였고 유문암질은 섭입형 경계였다. 섭입형 경계. 근데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어디 생긴다? 하나는 충돌이고 하나는 섭입이야. 둘 다 수렴형 경계긴 한데 둘 다 생기는 게 다 대륙지각 하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거지. 이건 죄다 대륙지각 하부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이거야. 대륙지각 하부에서. 자, 두 번째. 이 지온 곡선을 위로 쭉 끌고 올라온단 말이지. 이렇게 얘를 위로 쭉 끌고 올라온다고. 그럼 요 지점에서는 녹는 온도가 이거였는데 얘를 쭉 끌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쯤 올라오면 녹는 온도가 이걸로 바뀌어 버렸잖아. 그러면 녹을 수 있다 이거지. 녹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게 압력의 수자냐. 압력의
감소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압력 감소에 생기는 거고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개였다고.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압력 감소가 일어나는 해령이나 열곡이 이런 데가 있었고 해령이나 열곡이 이런 데가 있었고 혹은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에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에서 미쳤네. 멘틀 대류의 하강이 아니라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지. 뜨거운 플룸의 상승에 의해서 압력감 생겨. 이게 어디였냐? 열점이었지. 근데 이 압력 감소는 죄다 누가 놓는 거야? 멘틀의 용융이야. 둘 다 멘틀이 녹는 거야. 멘틀이 녹으니까 마그마 종류가 현무암질이다 이거지. 현무암질 마그마가 된다 이거.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게 된다 이거라고. 되니? 자, 세 번째는 이 선이 일로 가는 거네. 물을 포함한 거지. 요거는 요지어는 물의 유입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기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거잖아. 물의 유입에 의해서. 그럼 물의 유입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기는 건 어디? 섭입대 얘기하는 거네. 자, 이거는 저기 그림 가지고 보자. 저 지역인데 함수 강물을 가지고 있던 해양 지각에서 광물에서 물이 빠져서 일로 들어간 거잖아. 물의 유입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C의 용융점이 낮아지게 되지. 이 지역에 용융점이 낮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녹기 시작한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누가 녹는다? 지각이 녹는 해양 지각이 녹는 게 아니라 멘틀이 녹는다. 여기도 역시 멘틀의 용융이 나타난다. 멘틀의 용융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여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이거지. 그러다가 얘가 위로 올라와서 마그마가 모여있는 지역이 생긴다. 여기를 마그마 방이다 이렇게 본다고. 마그마 방. 그럼 마그마 방 주변에는 대륙 지각이니까 대륙 지각이 녹잖아. 이게 지금 뭐야? 여기지.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 그래서 여기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이거라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섞여서 뻥 하고 분출할 수 있잖아. 그럼 분출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주로 안산암질이 된다 이거 있어. 안산암질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자, 그럼 볼게. 기억. A에서는 주로 조립질. 조립질이란 얘기는 입자가 크다는 거였어. 입자가 크려면 천천히 식었어야 됐다고. 그럼 천천히 식었으면 뭐야? 심성암이라는 거지. 천천히 식는 건 심성암이다 이거야. 심성암. 자, 그래서 A는 주로 조립질 아니지 세립질이야. 지표에서 빠르게 식은 거니까. 2번 B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섞이게 되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지. 자, 디귿. C에서는 멘틀 물질의 용융으로 마그마가 생긴다. 맞다고.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긴다 이거라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된다고. 6번에 니은 디귿. 자, 7번. 그린 가는 어느 날 18시에 지상 1기도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다. 나는 이 시기에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강수량 분포래. 자, 지금 비가 저렇게 온다고 얘기했고 태풍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얘가 지금 요렇게 간대. 그러다 여기서 소멸하게 된다 이거지. 그랬을 때 태풍 진행 방향의 동쪽에 있는 B 지역 여기가 위험 반원이지. 왜? 뭘 봐도 알 수 있어. 바람이 세게 부는 데잖아. 뭘 보면 알 수 있다. 요 지역이 지금 보니까 어때? 여기 A 지역이 B 지역에 비해서 등압선 간격이 좁지. 여기가 등압선 간격이 좁았다고.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뭐야? 바람이 세게 분다는 거지.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은 세게 분다 이거라고. 그래서 기억. 풍속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작아야 돼. 등압선 간격 비교하라고. 등압선 간격. 니은 공기의 연직 운동 위아래 움직임이잖아. 연직 운동이 활발하되 위아래로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공기가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바꿔 얘기하면 뭐야? 불안정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불안정하다. 그럼 불안정하게 되면 뭐가 생겨? 연직 운동하니까 상승 기류가 생겨.
상승 기류가 생겼다는 건 뭐야? 저기압이잖아. 근데 어쨌든 상승 기류가 생기면 위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죄다 뭘로 바뀐다? 물로 바뀐다. 그게 구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이 말은 비가 어디가 더 많이 오니 이 얘기야. 어디가 많이 와? C 지점이 많이 오지. 근데 이거 보고 나서 선생님 근데 태풍에서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잖아요. 근데 바람의 세기하고 강수량이랑 상관 있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자, 디귿. C 지점. C 지점이야. 태풍 여기 있잖아. 지금 태풍 이렇게 있다고. 태풍. 그럼 바람 어떻게 불어야 돼?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C에서 불 수 있는 바람은 북풍 계열이지. 남풍 계열이 아니라 북풍 계열이 불다. 그래서 공기 연C 니은 맞네. 니은 하나 맞다 이거지. 니은 하나 맞다 이거야. 자, 근데 이 보기는 구평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어. 구평에서도. 그 보기 그림만 바꿔서 그대로 다시 갖다 썼다. 저거는 자 8번. 8번. 8번은 자 그림은 어느 온대적 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3시간 동안 전선 주변에서 발생한 번개래. 야 번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온 거니까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뇌우가 발생하려면 구름의 두께가 두껍고 높아야 되잖아. 정난운이 생겨야 되지. 정난운. 그럼 여기 지나가는 건 누구야? 한랭전선이겠네. 한랭전선.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한랭전선이 완전히 다 지나갔다 이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있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기간 중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났다. 이게 뭐냐면 한랭전선 이렇게 그려보면 한랭 옆에서 보면 이게 한랭전선인데 근데 한랭전선은 어떻게 되냐? 찬 공기가 파고들지. 찬 공기가 파고들어. 그럼 상대의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 타고 올라가. 그러면 구름이 이렇게 두껍고 높게 형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전선면이야. 그럼 전선면은 항상 어디 있어? 찬 공기 위쪽에 있는 거니까. A 지역에 전선면이 나타날 수 있겠네. 니은 T2에서 T3 동안 저군형 구름 한랭전선 지나가니까. 전선을 통과하는 동안 풍향이잖아. 한랭전선 앞쪽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뒤쪽에서는 북서풍이 분다. 근데 저게 기억이 안 나면 문제에서 온대저기압을 그려놓고 생각해라. 얘 저기압 한랭 온단이니까 이렇게 표시해놓고 저기압이면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 부는 바람이 뭐가 돼? 여기가 남서고 여기가 북서니까 풍향이 변 어떻게? 시계 방향.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니은. 기억니은. 자 9번. 9번. 그린 가는 북대서양의 해역 A와 B의 위치를 나와 다는 A와 B에서 같은 시기에 측정한 물리량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자, 기역과 니은은 각각 수온과 용존산소 중 하나라고 했는데 깊은 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온이 증가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기역,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수온선이다. 얘가 수온선이 된다 이거야. 수온선. 자, 그런데 보자. 용존산소량이 여기가 지금 많이 있잖아. 어디보다? 안에보다 여기가 더 많이 있잖아 지금. 그럼 용존산소량이 많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광합성이지. 해양생물의 광합성 때문에 많았던 거야. 자 여기서 용존산소량이 확 줄어드는 이유는 뭐야? 용존산소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니? 얘가 줄어들게 되는 이유는 호흡이지. 해양생물의 호흡 때문이지. 자 여기서 용존산소량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심층순환. 표층에 있는 물이 침강하다 보니까 많아지게 된 거잖아. 심층순환뿐만 아니라 그냥 침강이지. 침강. 정확하게는 침강. 표층해수에. 표층해수의 침강 때문에 생겨. 그러면 표층과 심해 중에 산소는 어디가 더 많아?
표층이 더 많지.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 산소를 공급한다고.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심해가 더 많은 거로 나와 있다. 이럴 경우 그냥 특이하게 요걸 보고 푸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 주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표층이 더 많은 거야. 자, 그래서 기억. 나는 A에 해당한다. 자, 그럼 쟤를 어떻게 구분하냐? 자, 표층 수온. 표층 해류의 수온은 누가 결정한다? 오로지 태양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위도에 반비례한다. 고위도에 있는 찬물이다. 그럼 A가 찬물이네. B가 따뜻한 물이고. 그럼 찬물 누구야? 얘가 찬물이니까 얘가 A네. 얘가 B가 된다 이거지. 얘가 A가 되고 제가 B가 된다 이거야. 참 기억. 나는 A에 해당한다. 맞고.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은 A가 B보다 A는 용존 산소량이 쭉 내려오면 이만큼 한 9 정도 되고 얘는 용존산이 쭉 내려오면 한 7 정도 되니까 얘가 더 많네. 나가 더 많네.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지. 크다. 자, 수온 약층이 뚜렷하다. 수온 약층이 뚜렷하다 이건데 자, 약층이라고 하는 층을 뭐가 약층이라고 부른다고 지학에서? 약층? 물리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 그러면 약층이라 그래. 그럼 어떤 물리량? 수온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크게 변했다 이거야. 그런 걸 수온 약층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게 잘 발달하는 건 어디야? 다지역이네. 다지역. 그럼 어디? B네. A가 B보다 뚜렷하다. 틀렸네. B가 A보다 뚜렷하다 이거지. B가 A보다 뚜렷하다. 그래서 기억이 된다 이거로. 기억. 자, 10번. 10번. 10번은 지질시대 얘기인데 그린 간은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잖아.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봐. 시생, 원생, 현생 이렇게 있는데 이 시기가 얼마였냐면 40억, 25억, 5.4억이었지. 이렇게 나눴다고. 근데 현생은 다시 세 개로 나눴단 말이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세 부류 나눠졌어. 근데 고생대는 특징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또 쪼개졌지. 6개로. 그래서 6개로 쪼개졌지. 캄브리아기, 오르도, 비스기, 실룰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6개의 기가 나타난다 이거지. 자, 중생대도 3개의 기로 나누지. 중생대도 트라이, 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 신생대도 3개의 기로 나누지. 팔레오기, 네오기, 사기 이렇게 3개의 기로 나누게 된다. 그럼 각 시절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40억 년은 최초의 광합성 식물 남조류 얘기하는 거지. 그 남조류가 살았던 흔적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원생누대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 중 산소 출현 처음으로 대기에 산소가 출현한 거야. 지구에 출현한 게 아니라 지구는 그전에도 있었어. 그리고 다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의 시대가 된다 이거지. 자, 고생대는 공룡 얘기하고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주로 얘기하지. 아 미쳤네. 왜 공룡이야? 삼엽충이지. 삼엽충 얘기하고 얘는 암모나이트나 공룡 얘기하는 거지. 공룡 얘기하고 신생대는 얘는 2개 나눠서지. 화폐석과 메모드 얘기한다 이거지. 얘는 초반에는 화폐석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메모드가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출현 시기 외운 거 확인해 보자. 출현 시기
자, 오르도비스기 이때 뭐 출현했다? 어류 최초의 척추동물이지. 지금 이거 출현 쓰는 거야. 출현. 실루리아기 때는 실루리아기 때 출현한 거 누구야? 육상 식물 출현해. 그렇지? 얘가 누구야? 양치식물 얘기하는 거지. 양치식물. 세 번째 대봉기 때 출현한 거. 얘는 육상 동물이 출현한 거지. 얘가 누구다? 양서류가 된다. 양서류. 그런데 여기잖아. 육상 생물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결돼야 되는 조건은 오존층이 형성이 돼야 되지. 오존층이 형성이 돼서 유해 자외선을 차단한 거지.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면서原因벌어졌다 이거라고. 자, 세 번째 석탄기 때 출현한 거. 파충류 출현했다. 폐륜기 때 출현한 건 거시 식물이 된다 이거라고. 거시 식물. 자, 트라이아스기 때는 누구 나와? 포유류 출현하고, 쥐라기 때는 조류 출현하고, 백악기 때는 속시식물이 출현한다 이거야. 이거 봐봐. 외우기 얼마나 좋니? 기별로 하나밖에 없잖아. 두 개도 아니고.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고. 자, 그럼 다시 보면 A가 원생이지 제일 기니까 얘가 시생이고 얘가 현생이야. 근데 만들어진 초대륙이 뭐야? 이거 로디니아래잖아. 로디니아 시기에 있었던 로디니아가 만들었던 시기는 언제? 원생 누대. 그러면 1번 A는 원생 누대 맞고, 나는 A에 나타난 대륙 분포 맞네. 다세포 동물은 시생이 아니라 원생. 다세포 동물은 원생 누대지. 시생 누대는 원핵 생물, 원생 누대는 진핵 생물인데 몰라도 된다. 종류까지는 그냥 그런 애들이 있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거라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된다고. 10번에는 기억 니은. 자, 11번. 자, 그림 가와 나는 우주의 나이가 10만 년과 100만 년일 때래. 10만 년과 100만 년일 때. 보자. 빅뱅 우주론에서 한 점에 있다가 우주가 빵 하고 터졌단 말이야. 우주가 빵 하고 터졌잖아. 근데 꼭 외워야 되는 시간 두 개 있다 그랬잖아. 그게 첫 번째. 언제 외운다고? 3분. 우주 폭발하고 3분 됐을 때. 그때 우주 공간에 헬륨 원자핵이 생겨나지. 헬륨 원자핵이 이때 생긴다 이거야.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발하면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는데 얘가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대. 근데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쟤네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그랬지. 근데 양성자는 붕괴하면 중성자 나오고 중성자는 붕괴하면 양성자 나오니까 아무 문제는 없었어. 초반에는. 근데 문제는 양성자가 중성자보단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의 개수는 늘기 시작하고 중성자는 줄기 시작한다.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이 7대1이 되는 순간이 나타난다. 그러면 양성자 7개, 14개 그릴게. 이렇게 14개. 그리고 중성자 이렇게 2개가 우주 공간이 생겼다 이거야. 근데 3분이 되니까 얘네가 결합해서 뭐가 된다? 헬륨 원자핵이 된다 이거지. 근데 양성자랑 같은 말이 뭐야? 수소 원자핵이잖아. 그럼 수소 원자핵과 헬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개수비는 12대 1이지. 근데 헬륨이 수소보다 질량 몇 배 커? 약 4배 커. 그러니까 질량비는 몇 대면? 3대 1.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됐다. 그게 언제다? 3분 지났을 때다. 3분 지났을 때 저런 일이 다 벌어졌다 이거야. 빅뱅이 일어나고 3분 지났을 때. 자, 그리고 하나 더. 우주 폭발한 지 38만
38만 년 됐을 때 38만 년 이때 우주의 온도는 3000도였고 자 이때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전자를 잡아두기 시작한다. 즉 원자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빛이 나오는구나. 요건 이제 태초의 빛 내지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 이걸.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지금 보니까 봐봐. 가는 빛이 안 가. 안 가. 그럼 얘는 38만 년 이전이란 얘기야. 근데 얘는 지금 원자가 생겼잖아. 그럼 38만 년 이후가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이 10만과 100만이니까 얘가 10만 년 전이 되는 거고 얘는 100만 년 전이 된다 이거지. 100만 년 전. 자, 그래서 기억. 가시기의 우주의 나이는 10만 년 맞고 나시기의 우주 배경 복사는 2.7 켈빈. 아니지. 왜? 이 온도는 언제 온도야? 현재 온도야. 이게 지금 현재 온도라고 현재. 그런데 얘는 지금 현재가 아니지. 100만 년밖에 안 지났잖아. 거의 초창기라고. 초창기. 잠깐 2.7 아니지.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 거지. 저때 당시에는. 자, 디귿. 수소 원자핵에 대한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수소 원자핵에 대한 헬륨 원자핵의 함량비잖아. 여기 뭐야? 1대 3이니까. 그치? 1대 3이잖아. 그러면 이 함량비는 이때는 빛이 생겼으니까 요거 유지. 근데 이때도 빛하고 상관없지. 사실 빛하고 상관없지. 이때도 유지. 왜 언제부터 유지된다고? 3분 됐을 때부터. 근데 얘는 지금 이미 10만 년 지나갔잖아. 그럼 수소하고 헬륨의 비율은 어디든 다 똑같겠네. 지금 문제상에서는. 그래서 기억 하나 맞는다 이거로. 기억 하나 맞는다. 됐니? 그러면 12번부터는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